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 중동의 하늘 아래 UAE가 급히 손을 내민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2026년 3월 어느 날 전쟁이 한창이던 중동의 밤하늘 아래 UAE 정부는 한국에 극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요격탄이 바닥나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이 멈추지 않는다. 지금 당장 보내달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UAE가 새벽에 긴급 연락을 넣은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을 더 생산하겠다.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 전쟁 한복판에서 미사일을 다음 주 배송하겠다는 나라. 아마존도 쿠팡도 흉내내지 못할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속도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천궁이 한 발이 어떻게 두바이 수만 명의 목숨을 지키고 중동의 에너지 질서까지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 작전이 이란 핵시설을 동시다발로 강타했습니다. 오랜 시간 물밑에서 준비된 작전이었고 수십 개의 표적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력화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반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드론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표적은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 기지와 걸프 국가들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중동의 전역은 단 하룻밤 만에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UAE 방공망이 일제히 가동됐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한국제 천궁이 서로 다른 나라가 만든 세 개의 방패가 UAE를 위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수십 년간 운용해온 검증된 체계였고 에로우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성층권에서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궁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였습니다. 며칠 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이 군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수치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UAE에 배치된 천궁이 2개 포대가 약 60여 발을 발사해 이란의 공습에 맞섰고 실전 요격 성공률은 96%였습니다. UAE 국방부가 공식 공개한 전체 수치도 비슷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이 요격됐고 자폭드론은 689기 중 645기가 격추됐습니다. UAE 전체 방어율은 90%를 상회했습니다. 그 안에서 천궁이가 기록한 수치는 96%였습니다. 이 96%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천궁이가 요격하지 못한 4%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운 좋게 외곽에 떨어졌거나 다른 체계가 추가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체 요격률이 50%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탄도미사일의 절반이 UAE 시내를 향해 그대로 날아갔을 겁니다. 세계 금융 허브이자 중동 최대 관광 도시, 인구 340만 명이 사는 두바이 도심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궁이가 실전에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기술적 이유가 있습니다. 천궁이는 한 장소에 레이더와 발사대를 모두 집약한 통합형 다기능 레이더를 채택했습니다.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하면서 여러 표적을 병렬로 추적합니다.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서 뚜껑을 열고 솟구치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추력 편향 엔진이 점화되면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다양한 각도로 날아오는 표적에도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최고 속도 마하 5, 요격고도 최대 15km. 이 성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앞에서 96%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실전 결과가 공개된 직후 UAE가 보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축하도 아니었고 기념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UAE는 곧바로 한국에 긴급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천궁이 추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 요청의 배경에는 전쟁이 계속되는 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요격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96%의 성과를 낸 바로 그 무기의 탄약이 전투가 거듭될수록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96%는 단순한 기술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에 수만 명의 생사가 걸려 있었고 UAE는 그것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낯선 사막 국가에서 자국민의 목숨을 지켰다는 사실 앞에서 UAE는 감사 인사를 길게 전하기보다 먼저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쟁 중인 나라가 가장 믿는 파트너에게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미사일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전차는 부서져도 수리하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착륙하면 다음 날 또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요격 미사일은 다릅니다. 한 번 발사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사용도, 회수도, 수리도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고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줄어듭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소모제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유럽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유럽은 냉전 이후 방산 투자를 줄이면서 생산 라인을 이미 절반 이하로 축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주문은 밀려드는데 공장이 돌아가는 속도는 턱없이 느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가자 로켓을 막아내는 동안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소진됐고 미국의 긴급 추가 공급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미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몇 년을 소모한 뒤였고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상당량이 사용된 뒤였습니다. 전 세계 방공 미사일 재고가 가장 얇아진 바로 그 시점에 중동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UAE뿐 아니라 걸프 전체가 요격탄 확보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때 천궁이 2개 포대가 최전선에서 약 6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포대 하나를 완전히 장전하는데 요격탄 32발이 필요합니다. 2포대면 64발입니다. 교전 초반에 이미 2포대 분량에 육박하는 탄약이 소진됐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 이상 보충이 없으면 발사대는 비어갑니다. UAE는 그 공포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UAE는 먼저 포대 조기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10개 포대 계약 중 2개 포대만 배치돼 있으니 나머지를 계획보다 앞당겨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우리 공군 납품 물량이 이미 생산 라인에 올라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계약 물량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생산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계약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UAE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대는 됐다. 요격탄만이라도 먼저 달라. 총 대신 총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는 2차 요청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한국이 보여준 대답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SBS가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을 높이면 주말까지 수십 발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교통편만 확보되면 다음 주에라도 수출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그 수십 발은 2포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주말 동안 수십 발, 다음 주 배송.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속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로키드 마틴은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연간 약 500발 생산합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4발입니다. 주말 이틀이면 채 3발도 안 됩니다. 한국이 주말 동안 찍어내겠다고 한 수십 발은 로키드 마틴 기준으로 몇 주치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같은 전쟁터, 같은 수요 앞에서 한국만이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단가 차이도 압도적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한 발의 단가는 약 53억 원입니다. 천궁이는 약 15억 원입니다.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가격이 싸고 납기가 빠르고 실전 성능이 96%, 구매를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하늘 아래서 어떤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도의 뿌리를 알면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북한과의 전쟁은 법적으로 한 번도 종료된 적이 없습니다. 총성이 멈췄을 뿐 전쟁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한국 방산의 DNA를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 방산 기업은 수주를 받으면 납기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생산 속도를 늘리는 것보다 비용을 최적화하는 쪽이 훨씬 수익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군비를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의 방산 기반이 너무 얇아져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평시에도 전시 수준의 생산 역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내일 당장 북한이 38선을 넘으면 즉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모든 생산 시스템이 설계됐습니다. 속도와 물량은 이 나라에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를 잠깐 짚어봐야 이 맥락이 선명해집니다. 1970년대 한국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한 한국군이 쓴 무기는 거의 전부 미국에서 빌려온 것들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 없이는 이 나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웠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소총이 K1이었습니다. 자국 소총 하나 없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탄도미사일을 주말에 수십 발 찍어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50년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 조립 생산에서 핵심 기술 국산화로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K9 자주포가 그 상징입니다. 1999년 처음 양산된 K9은 초기에는 핵심 부품 일부를 외산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개량을 거치면서 국산화율을 끌어올렸고 지금은 생산 라인 전체를 독자적으로 돌릴 수 있는 체계가 됐습니다.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면 공급망이 끊길 때 생산이 멈춥니다. 한국은 그 교훈을 분단의 현실 속에서 체득했고 국산화를 방산 철학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역사적인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전차, K9 자주포 672문, FA-50경 공격기 48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이 무기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 납품에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에이브람스 대기줄이 이미 수년치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수십 년 만에 방산 재건을 시작했지만 생산 기반이 쪼그라든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7월에 계약하고 같은 해 12월에 첫 K9 자주포를 납품했습니다. 계약에서 납품까지 5개월. 전차를 주문하고 같은 해에 실물을 받아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놀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할 줄은 몰랐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이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서방 방산 공급망이 실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느린지를 처음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속도의 비밀은 공장 크기가 아닙니다. 평시에도 전시 생산 속도를 언제든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이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천궁이 주말 긴급 생산도 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라인 가동률을 높이면 이틀 만에 수십 발을 더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가능한 이유는 그 라인이 처음부터 전쟁이 내일 터져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0년을 이어온 분단의 긴장이 2026년 중동 한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는 속도가 된 것입니다. UAE는 고마움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UAE 정부는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국 내 유가가 폭등하고 주유소마다 패닉바잉 행렬이 늘어서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경유값이 휘발유를 추월하고 서울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동시 돌파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던 날들이었습니다. UAE 국영 석유회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체 항만에 한국 유조선 2척을 즉시 들여보냈습니다. 한국에 보관 중이던 원유 400만 배럴을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UAE가 한국 내에 함께 보관 중이던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가져가도 된다는 확약을 했습니다. 합산 600만 배럴.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89만 배럴이니 이틀치가 넘는 에너지를 UAE가 직접 채워준 셈입니다. 강구영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천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가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이 보여줬습니다. 무기가 외교가 됐고 외교가 에너지 안보가 됐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전장에서 미사일과 원유가 맞교환됐습니다. 중동에서 원유가 가장 절박했던 그 순간 UAE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을 먼저 챙겼습니다. 한국부터 석유를 채워줬습니다. 천궁이가 두바이 하늘을 지킨 보답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한국 주유소주를 짧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목숨을 구해준 나라에 대한 보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 유조선 2척에 실린 400만 배럴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보입니다. UAE가 처음 천궁이를 선택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4조 6천억 원, 약 35억 달러, 10개 포대였습니다. 당시 아직 실전 검증이 없는 무기였음에도 UAE가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가격이 패트리어트의 절반 수준이었고 납기가 빨랐습니다. 그 선택은 2026년 2월 28일 밤 96%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이 실전 결과는 중동 방산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4년 이미 천궁이 10개 포대를 약 32억 달러에 계약한 상태였고, 이라크는 2025년 8개 포대를 약 29억 달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UAE 35억, 사우디 32억, 이라크 29억, 세 나라 합산 96억 달러, 원화로 12조 원을 훌쩍 넘는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전 이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가 천궁이의 96%를 생방송처럼 실전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팸플릿에 적힌 재원 숫자는 구매자가 믿지 않습니다. 전시회에서 시연되는 테스트 영상도 반쯤은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실제 탄도미사일을 96%로 막아낸 실적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마케팅으로도 살 수 없는 광고입니다. 이란 미사일이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영업 사원이 된 셈입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시장을 지배해온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패트리어트, 타이푼, 라팔, 이 이름들이 중동 방공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보여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어트는 생산 속도가 느리고 단가가 비쌉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물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싸고 빠르고 실전에서 96%를 증명했습니다. 구매 결정을 내리는 국방장관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선택지가 있다면 다른 것을 고를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천궁이 레이더를 개발한 한화 시스템과 발사대를 공급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월 만에 각각 32%,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천궁이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LIG 넥스원도 4월 만에 49.9% 급등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 실전 결과를 어떻게 읽었는지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협력사들, 레이더 부품 제조업체, 유도장치 공급사, 추진체 생산 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천궁이 하나가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입니다.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천궁이의 실전 성공은 후속 무기 수출의 문을 열어줍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체계 L3은 사드급 고고도 방어 무기입니다. KF-21 전투기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천궁이가 실전에서 신뢰를 증명한 지금 LCM과 KF-21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의 계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터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전쟁이 한창이던 중동 하늘 아래서 한국은 주말 동안 미사일을 더 찍어냈고 다음 주에 배송했습니다. UAE는 그 보답으로 유조선 가득 석유를 채워보냈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전장에서 미사일과 원유가 교환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팔리는 이유는 단순히 싸거나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다음 주에 보내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새벽에 가장 먼저 전화를 넣고 싶은 나라. 70년의 분단이 만든 그 속도가 낯선 사막 국가에서 낯선 나라 사람들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빈 유조선을 석유로 가득 채워 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산 미사일은 누군가의 하늘 어딘가를 지키고 있습니다.